일본이 우릴 속였습니다. 태국군 참모가 생방송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우리를 도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돕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6주 후 전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실패한 전쟁을 한국이 끝냈습니다. 일본은 경악했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15일 방콕 국방부 지하 벙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3시 태국군 고위 장교 4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참모 총장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회의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동부 전선이 무너졌다. 참모 총장님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72시간 만에 15km 후퇴, 사상자 1200명. 캄보디아군이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수판이 소령입니다. 태국 육군 작전 참모로 15년째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일본 방위대학을 졸업한 친일파였습니다. 아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일본을 믿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 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6주. 단 6주 만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자위대 2000명이 실패한 것을 한국 자문단 47명이 해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태국군 최초의 일본 방위대학 여성 유학생이었습니다. 2년간 도쿄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의 모든 것에 감탄했죠. 체계적인 시스템, 철저한 규율, 완벽한 매뉴얼. 일본 자위대의 훈련을 직접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군대는 일본이라고요. 귀국 후에도 저는 일본식 작전 교리를 태국군에 도입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일본 여자라고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게 많아요. 우리도 일본처럼 해야 해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아 비에아 사원 인근 영토를 두고 양국의 긴장이 고조됐죠. 소규모 충돌이 점점 잦아졌고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화유지 협력 차원에서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호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일본 자위대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니. 이건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했죠. 타나카 대좌가 이끄는 자위대 선발대 200명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타나카 대좌는 제가 방위대학 출신이라는 걸 알고 반가워했죠. 수판이 소령, 오랜만이군요. 후배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기쁩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위대는 우리 군과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정보 공유, 작전 협의, 장비 지원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역시 일본이야. 저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손잡으면 캄보디아 따위는 문제없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일본은 우리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분쟁이 본격화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었고 장비도 좋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캄보디아 군이 이 정도 전력을 갖추고 있었나? 저는 의아했지만 자위대가 있으니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5km, 둘째 주에 또 5km. 왜 이러는 거죠? 저는 타나카 대좌에게 물었습니다. 일본군의 지원이 있는데 왜 우리가 밀리는 건가요? 타나카 대좌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캄보디아가 예상보다 강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신중하게? 우리 병사들이 매일 죽어가는데? 저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일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작전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래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타나카 대좌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단어 몇 개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예정대로 3주 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타나카 대좌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통화를 하셨어요? 늦게까지 안 주무시던데. 타나카 대좌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죠. 아, 도쿄 본부와 정례 보고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공격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회 공격을 해왔죠.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작전회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야마모토 중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타나카 대좌의 부관이었죠. 우리 보안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태국군 쪽에서 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죠. 그의 눈빛에서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불경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건 그로부터 5일 후였습니다. 새벽 4시, 캄보디아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작전 계획은 바로 전날 밤 자위대와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허점으로 간주했던 그 방향을 캄보디아군이 정확히 찔러온 겁니다. 저는 즉시 작전실로 달려갔습니다. 타나카 대좌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 우리 작전을 알고 있었어요. 타나카 대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표정뿐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새는 정보, 이상하게 강해진 캄보디아군, 타나카 대좌의 심야 통화. 설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이 캄보디아를 돕고 있는 건가요? 타나카 대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판이 소령.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국제 정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보부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위성사진과 통신 감청 결과,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2,000명의 자위대.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태국을 약화시키고 캄보디아와 손을 잡으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나라가 어떻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판이 소령님, 참모총장님의 부관이었습니다. 긴급 회의입니다. 참모총장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동양인들이었는데 일본인은 아니었습니다. 소개하지. 참모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방산 자문단이야. 한국.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47명. 고작 47명이었습니다. 자위대 2,000명도 실패한 이 전쟁을 47명으로 뭘 하겠다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일본에게 배신당한 직후였으니 다른 아시아 국가를 믿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한국이라니. 일본 방위대학 시절 일본 교관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 우리 기술 베낀 나라죠. 독자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문단 단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정호라는 이름이었죠. 그는 저희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타나카 대좌처럼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5km나 밀린 전선, 1200명의 사상자, 배신당한 동맹. 이걸 47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 47명이 가져온 것은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죠. 그리고 그 철학은 6주 만에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에게 배신당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한국, 기대하지 않는다. 어차피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 자문단이 도착한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또다시 대규모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세 방향에서 동시에요. 새벽 5시, 작전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적군의 이동 경로였죠. 삼면 포위입니다. 정보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우리 주력 부대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배치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일본군이 준 정보 그대로야. 옆에 있던 동료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작전을 전부 넘겼어. 전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4시간 만에 우리는 또 5km를 후퇴했습니다. 사상자 340명. 그중 87명이 전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작전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참모 총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전원 집합,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강인하기로 유명한 분이 처음으로 지쳐 보였죠. 일본 자위대는 내일 철수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철수요? 지금요? 평화유지, 임무 종료라는 명목이야. 하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 참모 총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들 할 일 다 했으니까. 배신자들이 떠난다. 그건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병력도 사기도 전략도 전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모 총장님이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한국 자문단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 단장. 참모 총장님이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시오. 가능합니까? 김정호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 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일본식은 전부 버리셔야 해요. 일본식을 버리라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아시아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배신한 건 맞지만 그들의 시스템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수판이 소령님이시죠? 일본 방위대학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쭐게요. 일본식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밀리셨습니까?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15km, 사상자 1500명 이상. 김 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건 병력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47명이요. 고작 47명. 자위대 2000명도 실패한 전쟁을 어떻게 47명으로 뒤집겠다는 건지. 그날 밤, 저는 한국 자문단 숙소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불이 환하게 켜진 회의실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지도 앞에 모여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나카 대좌의 회의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그가 말하면 모두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명령을 받아 적었죠.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문단은 달랐습니다. 젊은 대위가 단장에게 대놓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위험합니다. 이쪽이 더 낫습니다. 김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의견대로 해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위대학 시절 교관에게 반박하는 학생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자문단이 첫 번째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지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김 단장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태국군은 모든 명령이 방콕 사령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중앙 집권형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도입한 시스템이었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김 단장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현장에서 적을 발견하고 방콕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다시 명령이 내려오는데 평균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이면 적당한 거 아닌가요? 야마다 소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식 교육을 받은 장교였죠. 캄보디아군의 기동 속도는요? 김 단장이 되물었습니다. 30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4시간 걸릴 때 적은 8번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 학살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동안 왜 밀렸는지 한 번에 이해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권화입니다. 김 단장이 새로운 도표를 띄웠습니다. 현장 지휘관에게 즉시 대응 권한을 줘야 합니다. 적을 보면 바로 쏘고 보고는 나중에. 그건 위험합니다. 야마다 소자가 반박했습니다. 현장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이 됩니다. 김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그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군 훈련 영상이었죠. 한국군은 모든 소대장에게 상황 판단 훈련을 시킵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원칙을 가르쳐요. 상황이 바뀌면 원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도록. 얼마나 걸립니까? 참모 총장님이 물었습니다. 기본 훈련 3일. 실전 적용은 즉시 가능합니다. 3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식 교육은 최소 3개월이 걸렸거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단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가져온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떴습니다. 실시간으로 아군과 적군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죠. 현장 지휘관이 이걸로 직접 상황을 보고, 직접 판단하고, 직접 명령합니다. 방콕을 거칠 필요 없어요. 야마다 소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 써요. 왜요? 매뉴얼이 너무 복잡해서요. 제대로 쓰려면 6개월 교육이 필요합니다. 김 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30분이면 배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김 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자문단의 시연을 직접 봤습니다. 박서연 대위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젊은 여성 장교였죠.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연을 왜 젊은 대위에게 맡기는 걸까?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이건 KBCCS입니다. 한국형 전장지휘 통제 체계예요. 박 대위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보세요. 버튼이 몇 개인가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메인 버튼은 딱 5개뿐이었습니다. 5개요. 맞습니다. 이동, 공격, 방어, 지원 요청, 보고. 전장에서 필요한 건 이 5가지뿐이에요. 그녀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적을 발견하면 여기를 누르고 위치를 찍고 보고 끝. 3초면 됩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같은 보고를 하려면 5개 양식을 작성해야 했거든요. 최소 15분은 걸렸죠. 진짜 이게 다입니까? 네. 나머지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요. AI가 위협 수준을 분석하고 관련 부대에 자동 통보하고 지원 가능 자산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박 대위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전장이 펼쳐졌습니다. 적군 아이콘이 나타나자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삐삐삐. 경고음과 함께 적 위치가 표시되고 0.5초 만에 주변 아군 부대에 알림이 갔습니다. 응답 시간 0.5초. 일본 시스템은 얼마였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수동이었거든요. 누군가 직접 타이핑해야 했죠. 자, 이제 현장 지휘관이 판단합니다.
박 대위가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공격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 경로와 화력 배분을 제한해요. 지휘관은 승인만 하면 됩니다. 터치 한 번. 화면에서 가상의 아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령 하달까지 총 4초. 일본식으로는 4시간 걸리던 걸 4초로 줄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으니까요.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누구나 잘해요. 진짜 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박 대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내일 직접 보시죠. 다음 날 새벽, 캄보디아군이 또 공격해 왔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철수하자마자 적은 총공세를 시작했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려는 거였죠.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적 병력 3,000명 이상이 세 방향에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방 지휘소에 있었습니다. 한국 자문단 몇 명도 함께였죠. 적 일진 접근 중, 거리 2km, 정찰병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보고가 방콕까지 가고 승인이 내려오고 다시 명령이 전달되는 동안 적은 이미 우리 코앞까지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장 지휘관인 쏨차이 중령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KBCCS가 실시간으로 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공격 개시. 쏨차이 중령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3초 후 우리 포병이 불을 뿜었습니다. 쾅, 쾅, 쾅. 포탄이 적진에 떨어졌습니다. 정확했습니다. KBCCS가 계산한 좌표 그대로였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포병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40분이 걸렸습니다. 방콕 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3초 만에 화력이 쏟아졌습니다. 적 일진 와해, 정찰병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 이진과 삼진이 여전히 밀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정호 단장이 쏨차이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여기서 막으려 하지 마세요. 네, 적이 들어오게 놔두세요. 그리고 양쪽에서 치세요. 쏨차이 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영토를 내주는 건데요. 잠깐이에요. 30분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영토를 내주다니. 일본식 교육에서는 한 치의 땅도 적에게 내주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쏨차이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KBCCS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방 부대가 양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적군이 그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적군이 우리 진지 깊숙이 들어온 순간 김 단장이 말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쏨차이 중령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순간 양쪽에서 우리 부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협공이었습니다. 적군은 갑자기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앞에서는 포병이, 양쪽에서는 보병이 쏟아부었죠. 30분 만에 적 이진과 삼진이 괴멸됐습니다. 사상자? 우리 측 23명, 적 측 400명 이상.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병력, 같은 장비로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김 단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수판이 소령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식과 한국식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매뉴얼을 따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매뉴얼대로 해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가 전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바뀝니다. 영토를 잠깐 내줘서 이길 수 있다면 내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0년간 믿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버리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승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이긴 겁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교들의 표정에 희미하게 희망이 보였거든요. 오늘 전투 결과를 보고합니다. 쏨차이 중령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아군 사상자 23명, 적군 사상자 추정 400명 이상, 적 2개 대대 전투력 상실.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정적 요인은 KBCCS 도입과 분권화 지휘 체계였습니다.
쏨차이 중령이 한국 자문단을 바라봤습니다. 김 단장님과 자문단에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자문단을 향한 박수였죠.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야마다 소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도 저처럼 일본식 교육을 받은 장교였죠. 야마다 소자,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이긴 거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야마다 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0년간 일본식으로 져왔어요. 한 번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자문단이 두 번째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장비를 바꿔야 합니다. 김 단장이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현재 태국군 주력 차량은 일본 제73식 장갑차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익숙한 차량이었죠. 일본이 무상으로 제공한 장비였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정비 부품입니다. 김 단장이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73식의 엔진 부품은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현재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참모 총장님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2주 치입니다. 그 후에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2주 후에는 우리 장갑차 절반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의 또 다른 덫이었어요. 김 단장이 말했습니다. 무기를 무상으로 줬지만 부품은 유상입니다. 그리고 부품이 없으면 무기는 고철 덩어리가 되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를 종속시킬 계획이었던 겁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참모 총장님이 물었습니다. 김 단장이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K-806장륜 장갑차입니다. 화면에 날렵한 장갑차가 나타났습니다. 73식보다 빠르고 방호력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비가 쉬워요. 현지에서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가격은요? 73식 신품 가격의 70%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 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술 이전도 포함합니다. 5년 후에는 태국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어요. 부품 독립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술 이전. 일본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들은 항상 블랙박스를 강조했습니다. 이건 열면 안 됩니다. 일본 기술자만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기술을 주겠다고? 왜 그렇게까지 해줍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판이 소령님, 무기는 팔고 끝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희는 태국이 강해져야 저희도 안전해요. 동남아가 무너지면 한국도 위험하거든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동맹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종속시키려 했고 한국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 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 믿어왔던 일본. 그들은 결국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난 한국. 그들은 진짜로 우리를 도우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또 다른 덫인지.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겼다. 한국 자문단 덕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모르겠다. 그들도 결국 일본처럼 우리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한국 자문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쟁 3주 차. 우리는 연속으로 3번을 이겼습니다. 밀렸던 15km 중 7km를 되찾았죠.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한국 선생님들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전방기지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쿵! 기지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기습 포격이었죠. 엄폐! 모두가 참호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젊은 병사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죠. 파편에 맞은 거였습니다. 병사는 참호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포탄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저 병사를 구해야 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참호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박서연 대위였습니다. 미쳤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박대위는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쓰러진 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병사를 어깨에 둘러매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졌습니다. 흙먼지가 솟구쳤죠.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박대위가 병사를 안고 참호로 뛰어들었습니다. 둘 다 살았습니다. 의무병, 빨리. 박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왔고 부상병은 곧 투송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박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병사를 구한 거예요? 박대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의 나라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 병사는 저랑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을 버리면 저희가 여기 왜 온 거예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여기 있을 때 우리 병사가 다치면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우리 임무는 자문이지 전투가 아닙니다라고 했죠. 한국 자문단은 달랐습니다. 47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우리 병사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정호 단장을 찾아갔습니다. 단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대위가 한 걸 봤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김 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판이 소령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당해봤어요. 배신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혼자 싸워야 했던 적도 많았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 건지, 혼자라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건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도우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받고 싶었던 도움을 주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베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배신했고 한국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단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김 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수판이 소령님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진짜 한국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일본과 달랐다. 완전히. 이제 알겠다. 일본이 틀렸던 게 아니라 내가 틀렸던 거다. 10년간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반격이다. 이번엔 진짜로 이길 것 같다. 분쟁 4주차.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자문단이 가져온 무기 시스템이 전선에 도착했거든요. 새벽 4시, 저는 전방 기지에서 첫 번째 K-800 장갑차를 맞았습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본 73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렵하고 현대적이고 무엇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이게 K-806입니다. 김정호 단장이 말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100km, 73식은 70km였죠. 방호력은 2배, 연비는 30% 좋습니다. 저는 장갑차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에 닿았습니다. 타보시겠습니까? 김 단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일본 장갑차는 좁고 답답했는데 K-806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KBCCS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표시됐습니다. 일본 장갑차는 아날로그예요. 지휘관이 무전으로 상황을 받아야 하죠. 박서연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K-806은 다릅니다. 여기 앉아서 전체 전장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적이 오는지, 아군이 어디 있는지, 지원이 얼마나 걸리는지 전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한국 기술입니까? 네, 100% 국산이에요.
그 순간 제가 일본에서 배운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일본 교관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베끼는 나라야. 독자 기술은 없어. 하지만 눈앞의 K-806은 일본 73식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베낀 걸까? 첫 번째 반격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프레아 비이어 사원 인근의 캄보디아 군거점. 분쟁의 시작점이자 우리가 가장 많이 밀린 곳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30분 전, 김 단장이 전체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작전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K-806 부대가 좌측에서 고속 우회합니다. 73식은 정면에서 견제하고요. 적이 정면에 집중하는 사이 K-806이 후방을 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참모 총장님이 물었습니다. 40분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같은 작전을 일본식으로 하면 최소 4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40분이라니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K-806 6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출발했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에서 KBCCS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K-806들이 시속 90km로 질주했습니다. 73식은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죠. 15분 후 K-806 부대가 적 후방에 도달했습니다. 돌격,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서 K-806들이 적 진지를 덮쳤습니다. 동시에 정면의 73식 부대가 견제 사격을 퍼부었죠. 캄보디아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오니 어디로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32분. 작전 개시 32분 만에 캄보디아군 거점이 함락됐습니다. 거점 확보 완료. 무전에서 승전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2분. 일본 자위대는 2주 동안 이 거점을 뺏지 못했습니다. 한국 자문단은 32분 만에 해냈습니다. 참모 총장님이 김 단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기지 않소. 정말 믿기지 않아. 김 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분쟁 6주 차.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밀렸던 15km를 전부 회복했고 오히려 3km 더 진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방콕 국방부 회의실에서 휴전 협정 서명식을 지켜봤습니다. 6주 전 이 회의실에서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47명의 한국 자문단과 함께 서명식이 끝나고 참모 총장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승리의 핵심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참모 총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자위대 2,000명으로 실패한 전쟁을 한국 자문단 47명이 뒤집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모 총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종속시키려 했고 한국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방산의 동남아 진출, 일본 영향력 급락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BBC는 47명, 미스 2,000명 태국 분쟁이 보여준 아시아 군사력 지형 변화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자위대 태국 작전 실패, 한국의 완패.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태국을 배신했느냐? 한국에게 밀리다니 수치다라는 여론이 들끓었다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한국 자문단 송별회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한국 자문단 47명과 태국 장교 몇 명이 함께했죠.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6주 동안 함께 피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김정호 단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떠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참모 총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3년 후에는 태국에서 직접 K-806을 정비할 수 있을 겁니다. 5년 후에는 부품도 생산할 수 있고요. 참모 총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요. 김 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가르칠지도 모르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항상 우리가 위, 너희가 아래였습니다. 기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었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동등하게 봤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것이었고,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저는 박서연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박 대위님, 저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태국 전통 공예품이었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박 대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수판이 소령님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 대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결국 진실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판이 소령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뭔데요? 편견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편견을 깨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자문단이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김정호 단장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수판이 소령님, 다음에 한국에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요. 약속합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6주 전, 나는 일본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은 일본을 베끼는 이류 국가라고 믿었다. 완전히 틀렸다. 일본은 우리를 배신했다. 2,000명을 보내놓고 우리를 무너뜨렸다. 한국은 47명으로 우리를 살렸다. 목숨을 걸고 기술을 주고 함께 싸웠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철학의 문제였다. 일본은 종속을 원했고 한국은 동맹을 원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진짜 강한 나라는 남을 약하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함께 강해지려는 나라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다. 그리고 이제 태국도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10년간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6주. 6주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쟁도, 태국도,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태국군 수판이 소령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7명이 2,000명을 이긴 건 숫자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강해지려는 마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나라인지 이 이야기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